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역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 등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승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목요일 8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를 공급하고요. 빌라 등 소형 비아파트를 살 경우에 세금이나 청약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88 대책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가 하루 만에 급등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또 중동 분쟁까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변수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7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은행권 가계대출 1,120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5조 5천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포함된 기타 대출은 1,000억 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5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주담대 기준으로는 1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가 늘어나는 폭을 보면 올해 3월에는 일시적으로 1조 원 미만으로 좀 증가폭이 제한된 걸 제외하면 네. 전부 다 매달 4조 원대, 많게는 뭐 6조 원 이렇게 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주담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을 보면 일단 주택 매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네. 또 정책 대출도 공급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엔만 보면 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늘어난 영향이 역시 주담대 이런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올 하반기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으로 쓰이는 금융채라든지 은행채 금리도 시장 금리 기준으로는 낮아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지금 가능하겠죠. 주택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보면은요.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주택거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에 주택거래 추세를 보면요. 매월 거래량은 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이제가
공식 집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가 올 1, 2월까지만 해도 3만 호, 3만 1,000호, 3만 호대에서 머물렀거든요. 네. 3월에 4만 호로 늘었고요. 4월과 5월에도 3만 호 후반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랬다가 6월에 4만 3천 호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서울 지역만 떼어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아파트 신고 건수를 보면요. 올해 4월에 4천 건대, 5월에는 5천 건, 6월에는 7천 건대로 급증을 했고요. 네. 7월분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6,900여 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7월에 거래된 아파트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니까 아직 2주가량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신고 접수되는 속도를 볼 때 6월 신고 건수는 일단은 전월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물론이고요.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만 건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신고 건수가 맞습니다. 네네. 7월 신고 건수가요. 주택 거래량이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게 두세 달 뒤에 이게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거래 추세로 본다면 아마도 올 하반기 내내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통상 이제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서 거래한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서요. 46%가 직전 거래와 비교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은요. 지난 6월에 50.3%로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더 늘었습니다. 51.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달 연속 상승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이죠. 확실한 주택 가격 상승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치구별로 보면 상승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역, 지난 5월에는 4개 지역에서 6월에는 14개 지역으로 크게 확대가 됐고요. 네. 7월에는 17개 지역으로 더 늘면서 서울 전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이제 인근 경기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경기 지역 상승 거래 비중이 7월에 46%를 차지를 했고요. 네.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서 7월에는 9개 지역으로 6월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지역 과천시 또 성남 분당 이런 지역은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상승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 5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고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가 되겠죠. 50억 원 이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총 142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에 비해서 144%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7월과 8월 계약분은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 원 이상 매매 계약 신고가 지금까지 40건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집계된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가지고도 이미 작년 한 해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역시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 용산구 한남동, 또 성동구 성수동 이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매수 심리를 전반적으로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이런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 중에서 또 눈여겨볼 거는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밖에 사시는 그런 외지인들이 서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는 그런 경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이런데 또 지역 경제 상황을 보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2분기에 전국 시도 대부분의 소비가 감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24년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에 전국 17개 시도의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2.9%가 감소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소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전국 소매 판매 감소세는 2022년 2분기부터 현재 9개 분기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감소폭도 커진 게 2.9%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죠. 2009년 1분기 당시에 4.5%가 감소를 했었는데 이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시도별로 따져보면요. 충남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보다 소매 판매가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감소폭이 컸던 지역을 살펴보면 모두 광역 단위 이상의 대도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7.9% 감소해서 가장 컸고요. 인천이 7.2% 감소, 서울이 6.8% 감소한 것, 이런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이 좀 제약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소들을 보면 민간 소비, 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민간 관련 내수 부문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탄탄히 회복되고 있고 물가도 전반적으로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반기 경주는 내수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의 상당 부분이 이런 정부 지출에 따른 재정 효과라고 본다면 수출 잘 개선되고 있죠. 물가 좋아지고 있죠. 이런 수출과 물가 개선의 효과가 결국에 하반기에는 소비라든지 고용, 투자 등으로 좀 전이되는 이런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여부가 하반기 경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기상청에서 전해온 폭염특보 전해드립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시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7도까지 올라 있어서 매우 무덥습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논밭 또 공사장 등에서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착용하시고 충분한 물 섭취하시고 또 영유아,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시 16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오늘은 이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짚어보고 이번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멈출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일에 이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우선 네. 그 88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88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네. 주택 대책이 수요 대책하고 공급 대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뭐 수요 대책이라고 하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것이고 공급은 말 그대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를 8만 호 규모로 새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네. 종전에 기공급하기로 했었던 3기 신도시에서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추가로 2만 호를 더 공급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도시에서 약 10만 호를 더 공급을 하고 네. 그리고 정부가 무제한 빌라 매입 프로그램을 돌려서 11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매수를 할 테니 네. 민간 사업자한테 그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전부터 주택 대책을 조금 냈었는데 네. 다 합치면은 거의 42만 호 정도 되는 그런 공급 대책 중에 이번에 21만 호가 추가가 돼서 이제 발표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를 무제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까 그래서 무제한으로 42만 해서 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원래 보통의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몇만 원 딱딱 떨어지는 건데요. 네. 이번 대책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맥락이냐면은 현재 앞서서도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들으셨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초강세 시장이고 초강세인가요? 그리고 경기도 일부는 강세이고 그리고 지방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일제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서울 안에서도 주택 가격이 비교적 적은 지역인 강북권은 주간 상승률이 0.05, 0.06 나오지만 네.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 앞 강남에서는 0.6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률에서 10배 격차가 나거든요. 주간 상승률이요? 네. 네. 그 정도로 그 서울 안에서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과거 정부에서는 15억 넘는 주택을 초고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초고가를 넘어서 소위 초하이엔드 주택들 중심으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고요. 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서울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서울의 전세 가격이 현재 주간 0.2% 오를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보니까 서울은 아파트가 약 200만 호 그리고 네. 비아파트가 약 200만 호 이렇게 반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아파트 시장에서 2년 전부터 전세 사기 사건으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비아파트 쪽에 전세 기능이 거의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소유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 정책을 이미 내왔습니다. 5월에도 네. 냈고 7월에도 냈어요. 네. 그런데 5월에는 종전에 있었던 계획보다 4만 호를 더 냈고 네. 7월에는 플러스 1만 호를 더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플러스 11만 호를 내면서 그걸로도 안정이 안 되면은 네. 그 이후에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사드릴 테니까 집을 지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LH 이런 데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매입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택 시공은 민간 비주택 사업자가 하겠지만 네. 매입은 공공에서 해주게 되고요. 네. 그렇게 매입한 주택들은 이제 공공 임대 공공임대 프로젝트로 가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그 공동 임대 프로젝트의 네.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임차인들이시죠. 임차인. 현재 비아파트 임차인분들은 네. 민간 임대인들이 비아파트 임차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네네. 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 임대 시장 자체를 거의 못 믿으면서 이 시장을 좀 비토하고 이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소형 아파트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 일단 공공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 임대로 나오는 거는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는지 전 그게 아니요. 궁금해서요. 공공 임대가 누구나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네. 임대도 공공 임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임대 프로그램도 이제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저희가 신생아론만 하더라도 그냥 그 한 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디딤돌과 버팀목이 있고 네. 그 안에서도 일반과 우대, 특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주택금융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정부가 주택 재고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그 재고 성격에 맞게 여러 프로그램을 돌려서 네. 공급할 수 있고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공공임대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공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어쨌든 많이 늘어날 테니까 지금의 어떤 그 전세 난은 좀 해소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요? 네, 저는 네. 그 정책에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8.18 대책을 사람들이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늘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신도시에만 포커스가 가 있다 보니까 뭐 그린벨트라든가 3기 신도시에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주로 아파트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결국 비주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비주택 정책이 나왔다는 게 이 모든 연결고리의 시작점을 건드는 형태의 대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88 대책이 시차를 두고 시장에 좀 안정화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매입이라면은 새로 짓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축은 아닌 건가요? 비아파트는
비아파트 특히 빌라는 건설에 6개월 이내로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이런 이제 특징이 좀 잡혔거든요. 네. 국토부의 거의 모든 보도 자료를 보거나 네. 아니면 7월에 있었던 국토부 장관의 미디어 간담회, 6월에 있었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발언을 보면은 현재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는 다 비아파트 기피로 온 것 같다. 네. 이런 진단을 내리거든요. 네. 그 진단에 맞는 정책이 88로 나온 것 뿐이고요. 네. 네. 작년 말부터 그런 진단들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빌라 시장 이대로 가만히 냅둘 거냐. 왜냐하면은 어쨌든 200만 호 대 200만 호 반반 있는 건데 그게 전부 빌라는 아니지만 비아파트가 200만 호 정도 되는 건데요. 네. 그 시장이 전세 기능을 망실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 안 내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매입 프로그램이 됐던 뭐가 됐던 지원 네. 프로그램이 됐던 네. 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이거는 건설에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네, 아파트는 공급이 뭐 좀 빨리 4년 될수 걸리지만 네네 있으니까요. 네. 풀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아까 5월에 4만, 6월인가 7월에 만, 또 이번에 이제 11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럼 5월, 6월에 할 때 이미 이제 지금 매입인데에 신규 매입인데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벌써? 올해는 네. 아시겠지만 이게 매입임대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재작년에 있었던 그 이제 강북권에 있는 모 아파트 공공 매입임대를 비싸게 한다는 비난 때문에 네, 네. 작년에 평년에 그 3분의 1 규모로 감소되면서 빌라 시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도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작년부터 그런 영향으로 지금 주택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미 재작년 수준만큼 올려놨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비주택 사업을 공급하는 분들에게 1금융권 대출이라던가 네.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원래 그러니까 상반기 누적으로도 재작년 만한 숫자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더 많은 숫자를 매입해야 되니까 연말로 네. 가면은 상당한 실적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그 초강수를 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그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거다. 그런데 네. 이제 벌써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꽤 있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주택 공급을 하는 공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도 270만 원 공급 대책이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도 170만 원 공급 대책 이런 형태의 대책들을 냈는데요. 주택 공급 주체 입장에서 정비 사업은 주택 공급 목표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사업 주체가 민간이기 네, 때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래서 정비사업하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급 목표는 오로지 공공사업밖에 없거든요. 네. 공공사업의 연장선에 3기 신도시가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공사업이 대규모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혹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 토지도 여러 주택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이번 대책에서 그런 방향을 밝힌 것이 그냥 가장 규모가 많으니까 그린벨트로 드러난 것뿐이고요. 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사업들을 하반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 쏟아낼 계획이 같이 88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형태의 대책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12년 만에 꽤 많은 면적의 그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린벨트의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네. 이게 공급 대책으로는 당장에 지금 오르는 집값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런 의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거는 그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진단 기준이 다른 쪽에서 그런 의문을 내시는 겁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국토부와 그 정책실의 전반적인 기조는 비아파트발 전세 강세가 소규모 아파트를 건드렸고 네. 소규모 아파트를 처분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로 30, 40대 분들이 되시는 건데 이분들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고가 아파트로 가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초고가 아파트는 소위 자산시장 강세와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진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아파트 관련 대책을 낸 것이 결국 아파트 정책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아파트를 공급해야 아파트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아파트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네. 대책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진단과 숫자들은 이제 다 비아파트에서 그 전세 강세가 왔기 때문에 쿠션치고 영향을 준 거라서 이런 대책을 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이제 그 소형 주택이나 빌라를 살 경우에 그 혜택을 주겠다. 이제 네. 공공 임대로 이만큼 물량을 확보하겠다와 다르게 또 소형 주택이나 빌라를 살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근데 자칫하면 이제 또
빌라로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투자 대상을 네. 삼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와요. 이 대책의 네. 유일한 문제라고 하면은요. 네. 빌라를 시공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사이클이 세게 흐르게 되면은 상당한 공급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바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임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대책을 쓰는 거지만은 역으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 시장을 얘기하면 아파트 시장만 얘기하시지만 저도 빌라 살아봤지만 비아파트도 절반 넘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비아파트 시장의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공급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파트에도 영향을 줄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공급이 없거나 오래 걸리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조건 유지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네. 주택이 다양한 선택지를 줬을 때 이제 그런 한 단계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의 일몰 기간을 올 연말에서 네, 2년 후로. 2년 후로도 연장하는 거고 또 네네. 어떤 거 해주는 거죠? 지금 비주택 네. 건설 사업자들이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네. 현재는 비주택 주택 사업주 중에서 1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네.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업비의 90%가 1금융권이고 공사에 6개월도 안 걸리니까 예. 사실상 거의 금융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10만 호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하반기 안에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규모가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런 주택들을 정부가 다 사기보다는 그런 주택들을 정부에 팔 수도 있지만 네. 민간에게도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민간 개인들에게도. 네. 그래서 민간 개인들한테도 그런 주택을 사서 임차를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도 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제도화를 했습니다. 다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내용이니까 현실성이 네.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현재 정부의 계산에서는 정부가 매입하는 것만 11만 호 알파이고 네. 민간도 매입하게 됐을 때는 이제 상당한 붐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숫자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작지 않은 규모일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은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이것도 들어 있었죠. 네, 그 얘기부터는 네. 지방에 있는 주택 시장이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네. 서울은 초강세로 갔다가 이제 뭐 7월 말 자산 시장 좀 조정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좀 상승세가 둔화가 됐는데요.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또 연내 PF 문제도 있고 해서 네네.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주택이신 분들에게 네.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들을 취득을 했을 때 네. 1세대 1주택자에 의제하는 여러 세제 혜택들을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번 대책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 중에서 뭐 여러 시행령 개정은 금방 되지만 결국 법 개정은 또 국회 통과하는 거니까 네. 이런 대책이 논의된 것만큼의 효과는 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법 통과 내용이고 어떤 게 아닌지에 대해서 좀 구별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88 부동산 대책에 담긴 49개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37%인 18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지 그냥 대책 발표된 게 그냥 될 거다 생각하고 믿고서 네.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주로 생각이 세금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좀 건드렸다 싶으면은 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재건축 재개발 뭐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라든가 뭐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최대 용적률 30%포인트 추가 허용 이런 것도 다 법 개정 사항인 거죠. 그 현재 도정법에서 이미 네. 그 한도 용적률이 네. 그 1.2배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다만 이번에 그 88 대책으로 발표한 것 중에 첫 번째 나왔던 정비 사업 공급 활성화 방안 중에서 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묶어서 합해서요. 통합해서 네. 진행한다던가 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이 발표되는데 보통 첫 곡지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데 이번 정책에서 첫 꼭지가 그거였어요. 정비사업 활성화였어요. 네. 정비사업 활성화인데 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을 넣다 보니까 이제 좀 보고서를 읽는데 끌고 가는 힘이 약했다고 해야 될까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통과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좀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의아하긴 했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빌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쭈루룩 나오거든요. 근데 첫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네. 사업 시행인가랑 관리 처분인가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실무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선언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88 대책을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 좀 속도감 있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이게 단기, 네. 중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공급될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어쨌든 공급이라는 게 아무리 빌라 같은 건 6개월이라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뭔가 약간 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벌써 하반기죠. 네, 예. 이제 올 연내에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금보다는 좀 뭔가 돈을 빌리는 게 조금 쉬워 보이지 않을까 싶다가도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금융권에 가서 보면은 뭔가 대출 규제 강화한 규제안이 이번 딱히 나온 건 아닌데 뭔가 가상금리가 좀 붙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오늘부터 가상금리가 40bp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상 또 해보려면 또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 주택시장은 지금까지 이제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초강세, 수도권은 강세, 또 지방과 수도권은 서울 수도권은 이제 양극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공급 대책이 나왔다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주택이라는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또 살 기회는 있을 텐데 조바심 내서 다 오른 걸 내가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주택시장 지켜보셨으니까 어떤 그 답을 주시겠어요? 저는 네. 시장이 과열로 가는 그런 위화감이 느껴질 때 무리해서 사는 게 자산 관리의 필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패. 네. 반대로 시장에서 그 좀 근거나 맥락이 없는 이제 근거 없는 그런 폭락도 너무 예민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2010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장기 침체가 온다고 인구 감소, 가구 감소, 일본 따라간다는 오만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데이터들이 좋았어요. 네. 인구 증가 속도도 아주 빠르고 가구 증가 네. 속도 빠르고 성장률도 높은데 뭐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너무 내러티브에 함몰될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21년도에 자산 가격 강세로 갔을 땐 제로금리 내러티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자산 시장은 늘 돌고 도는 거고 기회는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 소득에 맞게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서울이 초강세라 하더라도 하이엔드 주택들은 그런 주택들을 사시는 분들이 구매력이 생겼으니까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 9억 원이나 12억 이하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종전주택 팔면서 가시는 실거래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네. 전체의 60%가 넘어가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이 아주 초강세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름 다 맥락과 근거가 있는 실거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이미 많이 조금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네. 과거에 22년에 한번 되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다주택자들이 아니면 연끌을 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막 주제넘게 조언 드리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초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주택시장은 이미 많이 금융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국토부 위주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금융부처의 금융 정책들이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거나 과소 공급했을 때 경색이라든가 급등이 나오게 되어서 네. 그런 주택 금융이랑 국토부가 좀 더 긴밀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와 주택 금융부처 간의 주택금융 프로그램도 서로 뭐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연도에는 금융부처가 냈다가 한 연도에는 국토부가 냈다가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좀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을 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이랑 주택 정책이랑 뭐 매칭을 잘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잘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을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좀 모습이 좀 다르시네요. 네. 지난주엔 좀 많이 지치셨던 것 같고. 네. 네. 자, 그래도 어쨌거나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 엄청난 네, 그 급락이 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계속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월요일이 뭐 난리였죠, 난리.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날을 이제 바닥으로 해서 사실 미국도 이제 그 후로 계속 좀 올라가지고요. 지금 사실상 지난주 한 주로 보면 다우가 마이너스 0.6% 하락에 그쳤고 네. S&P 500은 마이너스 0.04%,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니까 사실상 그냥 한 주로 따지면 그게 빠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월요일 날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네. 그날이 좀 힘들었고 대부분 좀 만회가 됐고 엔비디아만 해도 그날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네. 주간 이제 한 주간으로 마이너스 2.35%까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낙폭들은 많이들 줄였다. 그리고 이렇게 좀 올라간 배경은 결국 미국의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도 좀 반등하고 또 엔달러 환율이 142엔까지 이렇게 좀 팍 떨어졌는데 네. 이게 136엔까지.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엔화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다시. 그러면서 엔캐리 이제 트레이드 우려가 조금 약간 청산 우려가 좀 완화된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S&P 500 지수가 단기 5% 빠졌을 때 투자하면 40년 동안 그 3개월 후에 상승 확률이 무려 84%가 됐대요. 네. 5% 포인트 네, 빠지는데. 만약에 단기에 팍 이렇게 빠졌을 네.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맞았을 수도 있는데 물론 3개월 후를 봐야 되겠지만 과거에도 상당히 확률이 좋은 전략이었다는 게 좀 증명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충격 이후에 빠르게 회복된 거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된 점 때문이다 이렇게들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지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날 이제 저도 방송 끝나고 ISM 서비스 PMI가 잘 나와야 된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네, 근데 네. 다행히 정말 잘 나왔습니다. 다행히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7월 지표가 이제 네. 51.4니까 이게 네. 50만 넘으면 경기 호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1.4가 나와서 다행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줬고 뭐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하는 이제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레스토랑 판매 방문객 수 작년과 비교하면 변동 없다. 아, 그래요. 뭐 괜찮다 이렇게 또 네. 언급을 해서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됐고 또 중요했던 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네. 목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게 고용 지표의 항상 선행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실업수당을 덜 청구하는 거니까. 네, 일자리를 네. 더 가졌다고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서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허리케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텍사스 쪽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텍사스 리스크가 좀 약간 완화된 것도 좋았고 또 SLOS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 고위 대출 임원들이 있거든요. 대출해주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설문조사 데이터도 이제 나오는데 주기적으로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라는 그 응답 비중이 그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 3분기 데이터인데 네, 네. 이게 이제 감소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좀 이게 태도가 좀 네. 완화됐다. 아.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경기가 나쁜데,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에 나쁘면 이렇게 대출 태도를 완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완화했다는 건 대출을
대출을 그만큼 더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경기 침체랑은 좀 반대되는 지표예요. 지금 말씀하신 은행 대출 관행에 대한 고의 대출 책임자 설문조사 SLOS 맞습니다. 그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하고 산업 대출에 대한 기준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사실 대출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고 네. 이게 내려가면 대출을 되도록 좀 많이 해주는 건데 이게 내려갔어요, 지표가. 네. 그 얘기는 이제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또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도 빠르게 좀 충격을 만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 그 엔화 그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누구죠? 우에다 가조 일본 네. 중앙은행 총재만 총재, 늘 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우치다 신이치 그 부총재의 발언으로 네. 엔화 변동성이 좀 축소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일본도 BOJ가 이렇게 금리 올리고 나서 정말 화들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자국 증시가 13% 그날 얼마나 폭락- 놀랐을까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총재가 안 나오고 네. 이제 부총재가 대신 나와가지고 총재가 2인인데 네. 이분이 이제 대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상당히 BOJ도 당황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 정책에 따라 금융시장이 그 변동되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시장과 소통하려고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쨌든 뭐 어떤 의도인지는 좀 나중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라고 했냐면 네. 너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일단 금융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이 모든 게 촉발되다 보니까 네. 뭐 영원히 안 하겠다는 아니지만 일단 금융 환경이 너무 또 변동성이 생기면 그러니까 당분간이죠.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는 좀 꺾겠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네.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좀 반전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뭔가 이제 미국이 연준처럼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우에다 총재가 조금 이제 실수했던 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더 올리겠다는 굉장히 센 발언을 그냥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금리 인상도 놀랬는데 예. 발언도 세니까 이제 시장이 더 놀랬던 거죠, 사실. 네. 약간 소통의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좀 그걸 좀 진화시키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하도 오랫동안 금리를 올리는 걸 안 해봐가지고 네, 이게 맞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아마 조금 좀 일본 BOJ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했나? 아마 그런 느낌을 좀 가졌을 텐데. 네. 근데 다행히 어쨌든 이렇게 소통해 주니까 이 부분이 금융시장을 당연히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조금 진정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보면은 그 글로벌 비만 치료제 경쟁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비만 치료제 양대산맥 하면은 이제 일라일릴리, 네,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네. 네잖아요. 네. 두 경쟁사의 그 싸움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그 위고비라는 제품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이걸로 이제 히트를 쳐서 상당히 고성장을 했고 덴마크에서도 뭐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까지도 좀 올라섰는데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이번에 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일단 좀 판정패를 당했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네. 더 잘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일라이릴리랑 어쨌든 이제 일라이릴리는 그 비만 치료제 이름이 제파운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인데 네. 둘 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출시될 거예요. 나중에 네.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성적표가 약간 엇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보노디스크는 이거를 이제 어쨌든 생산을 할 때 네. 공급망이 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좀 공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는 네. 어쨌든 이게 공급망에 우리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 계속해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회에서 이제 CEO들이 보통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뭐 적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잖아요. 뭐 감산이 들어가니까. 근데 비만 치료제는 지금 수요가 훨씬 많거든요. 관심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요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승인 받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빨리 못 들어온 이유가요. 공급이 제대로 좀 공급이 부족하대요. 근데 되게. 공급망이 뭐가 문제인데 위고비는 어렵고 제파운드는 좀 낫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는 네.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아, 근데 이제 네. 일라이릴리는 그동안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공급망을 네. 좀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도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강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없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노보노디스크는 공급이 조금 이제 그 타이트해지면서 네. 이 수요를 어쨌든 충족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 충족시켜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1112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노보노디스크보다 후발주자인 거죠? 네, 1라인이가. 후발주자입니다. 예. 네. 근데 그래서 매출은 아직은 더 작아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로 이 일라이릴리가 네. 미국과 유럽 등의 공장 확대에만 180억 달러를 들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이면 달러로. 네. 20조가 넘죠. 20조가 넘는 돈을 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좀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이번에 좋은 실적을 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의 공급망 문제로 좀 성과가 좀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잘 끝났죠. 네. 네, 오늘 네. 국내 코스피는 2618.3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예, 지수로는 29.87포인트 올라서 1.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크게 좀 올랐고 코스닥도 772.72포인트에 끝이 났는데 오늘 8.29포인트 올라서 1.08%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증시가 올랐던 거는 미국도 좀 좋았고 특히 오늘 오랜만에 지난주 내내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779억 원 정도를 오랜만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반대로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은 조금 지난주 내내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수익이 나서 한 판치는 건지. 제보네. 네. 근데 어쨌든 2천억 정도 팔았고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하고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왜냐하면 그 해리스 지금 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주들이 주가가 좀 확실히 좋았습니다. 영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혹시 이걸 계기로 건설주와 건자재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일단 이제 건설건설주한테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오늘도 주가가 좋았는데 네. 일단 예상보다 더 공급 정책이 더 큰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주택만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 그 리스크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너무 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공급 대책을 더 마련을 해가지고 뭐 주택 매입까지도 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전방위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형 건설사만 좋은 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도 좋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공급이 늘면 결국 시멘트라든가 건자재 쪽도 네.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워낙 안 좋았던 이런 섹터인데 일단 이런 공급 대책 거기에 또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해서 오랜만에 좀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이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건설 건자재 주들은 좀 관심을 계속 가질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하더라고요. 물론 오늘은 좀 개인들이 팔았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번 급락장에서 대규모 매수한 개인들이 제대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월요일 날인가요? 지난주에 굉장히 주식을 엄청 많이 샀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다음 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 인터뷰를 실제 했나 봐요. 신문에 블랙먼데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날 때 사야 된다. 이제 과거의 학습 효과죠. 코로나 때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한 거잖아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실천에 올렸고 또 그래서 그날 또 마이너스 통장이 또 늘어났다는 이런 좀 신문 기사도 있는데 네. 그 학습 효과가 무섭긴 하죠. 근데 네. 어쨌든 쌀 때 사자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지수가 어쨌든 저점 대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성공적이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계속 오를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례적인 이런 급락장이 왔을 때 한국은 이렇게 폭락장에 샀을 때 결과가 나빴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이게 네. 항상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예, 좀 그 혹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각자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기업을 사셨으면 또 길게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항상 이 생각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TV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생각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가 네. 하면 그 전주 금요일과 그 월요일 동안에 너무 많이 빠져서 반대 매매를 당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고통을 좀 겪는 이제, 분들도 꽤 예, 있으셨을 안타깝습니다. 텐데 네, 정말 냉혹한 게 네. 자본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어떤 거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일정을 보니까 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또 만약에 인터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달 네. 발표되고 그날 우리나라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니까 네, 한번 참고하시면 네.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월 15일이 이제 우리나라는 광복절로 쉬지만 이날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날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나와요. 이제 어쨌든 경제도 중요하잖아요. 네.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목요일 날 나오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또 그날 월마트가 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월마트도 미국 소비에 지금 또 예상은 어떻습니까? 예상은 어쨌든 월마트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가형 제품 많이 팔면서 괜찮았기 때문에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근데 항상 뚜껑은 또 열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 실적을 내 가지고 경기 문제 없다 네. 이러면 또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네. 한번 실적에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5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